저는 오늘 제 남편의 불륜녀와 저의 상간남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를 닮아 있는지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쌍방 맞바람을 피이다 결국 법정에 서고만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마음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그곳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은수와 진태는 서로의 시선을 피합니다. 8년 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던 맹세는 이제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만이 정적을 메웁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진태는 넥타이가 목을 죄는 듯 연신 헛기침을 내뱉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서로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할 무기를 준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거실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하게 놓인 밑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진태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온 진태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은수는 남편의 밥 공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담아 건넸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진태는 수저를 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거래처랑 미팅이 길어졌어. 그 짧은 대화가 식탁 위에 머무는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태의 와이셔츠 깃에서는 은수가 쓰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냄새를 맡았지만 국을 한술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가끔 진실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태 역시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밥을 씹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전화는 식탁 구석에서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름도 없이 점점점 표시만 떴습니다. 진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했을 겁니다. 침묵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맺은 무언의 휴전 협정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진태는 골프를 치러 나가고 은수는 세탁기를 돌리려 빨랫감을 챙기다가 진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어느 유명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은 은수가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하룻밤을 비웠던 날이었습니다. 진태는 그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었습니다. 은수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2인 식사. 영수증에 찍힌 메뉴는 진태가 평소 좋아하지도 않던 값비싼 코스 요리였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간병하던 그 밤 남편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누구와 마주 앉아 거창한 식사를 했을까? 하지만 은수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은 뒤 다시 남편의 주머니에 넣고 바지는 다시 옷장에 걸어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도 감춰야 할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의 가방 깊숙한 곳에는 진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태와 은수가 처음 만났던 그해 봄, 세상은 온통 분홍빛 벚꽃잎으로 일렁였습니다. 이제 막 30을 넘긴 진태는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 앉은 은수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자신의 남은 생을 이 여자에게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은수는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고 진태는 그녀의 작은 손 위에 자신의 두꺼운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은수 씨, 제가 평생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어깨가 젖더라도 당신은 젖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맹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법원 복도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진태는 혼자 우산을 쓰고 법원을 나섰고 은수는 비에 젖은 채 택시를 기다립니다. 이제 진태는 그녀가 비에 젖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맞는 비가 자신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씻어주기를 바라는 냉소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옥탑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의 의지에 밤을 지새웠지만 서로의 살을 맞대고 누워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퇴근하는 진태를 위해 얼음 가득 채운 미숫가루를 타놓고 기다렸고 진태는 길가에서 산 1,000원짜리 장미 한 송이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은수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정원 있는 집 사줄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랑 강아지랑 같이 뛰놀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진태의 그 약속은 8년 뒤 강남의 34평 아파트라는 결과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고성만이 벽을 타고 메아리칩니다. 정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은 이제 너무나 차가워서 양말을 신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가구가 비싸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저렴해졌고 집이 넓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태평양보다 멀어졌습니다. 은수는 가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연애 시절의 그 청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려 푸석해진 진태의 얼굴에서 자신을 향해 꽃을 내밀던 그 싱그러운 미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태 역시 화장대 앞에 앉아 공허한 눈으로 거울을 보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생기 넘치는 은수가 맞는지 말입니다. 그 괴리감을 견디지 못해 두 사람은 밖으로 돌았습니다. 진태는 지영에게서 은수의 예전 모습을 찾으려 했고 은수는 민석에게서 진태가 잃어버린 다정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쫓아 타인의 품으로 파고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추억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나 사랑했었는데 라는 사실이 서로를 더 잔인하게 핥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8년이라고 명명했을 때 은수는 그 숫자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황금기였을 그 시간이 이제는 쌍방과실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되어 휴지통에 버려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랑의 속도는 시속 100km로 달려왔지만 이별의 속도는 멈춰버린 시계 바늘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도피처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제외한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은수에게 너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누구의 아내로만 살며 메말라가던 은수에게 민석의 이 한마디는 가뭄 끝의 단비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당신의 가치를 모르나 봐요. 민석이 은수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을 때 은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를 탐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수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정당한 행위일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같은 시간 진태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A사의 담당 대리인 지영과의 만남은 진태에게 숨 쉴 구멍이었습니다. 일에 치이고 집에서는 대화조차 없는 아내에게 지친 그에게 지영의 상냥함은 독배인 줄 알면서도 들이키게 되는 달콤한 술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진태 씨처럼 자상한 남편을 두셔서. 지영의 그 한마디에 진태는 자신의 모든 외로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밖으로 돌게 만든 아내의 무관심을 탓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은 그날 이후 은수의 시선은 더 이상 진태의 얼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길은 진태의 옷에 붙어있는 길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손등에 새로 생긴 미세한 긁힘,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반드시 챙겨가는 휴대전화에 머물렀습니다. 진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볼 때 은수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그의 뒤통수를 응시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은수는 그 의문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통증 대신 찾아온 것은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당신도 죄를 짓고 있으니 나도 내 죄를 더 즐겨도 되겠구나 하는 면죄부였습니다. 진태 역시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늦게 들어오는 자신을 향해 왜 이렇게 늦었냐며 타박했을 아내가 이제는 현관불이 켜져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은 여전히 정갈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진태는 밥을 먹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어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출할 때 바르는 립스틱의 색이 전보다 선명해졌다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지 않아 거실에서 위스키 한 잔을 들이키고 있던 그때 진태는 은수가 잠든 방에서 흘러나오는 휴대폰의 미세한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 소리는 은밀했고 집요했습니다.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스마트폰 불빛이 거실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진태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만약 지금 저 문을 열고 아내의 부정직함을 목격한다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지영과의 사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태는 결국 손을 뗐습니다. 침묵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각자의 벼랑 끝을 지탱하는 마지막 밧줄이었습니다. 은수는 민석과의 만남 시간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민석의 차 안에서 은수는 일부러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뜨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모르는 외국어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민석이 묻자 은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받아봤자 할 말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할 말을 다 써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은수는 민석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스함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안의 차가운 정적보다는
이 가짜 온기가 훨씬 더 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자신의 죄가 깊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미움도 비례해서 커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진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진태는 아내의 결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냈습니다. 은수가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 그녀가 얼마나 재미없는 여자인지 떠들며 자신의 외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했습니다. 진태 씨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네요. 지영의 그 위로 한마디에 진태는 모든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영에게 쏟아붓는 다정한 말들이 사실은 은수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혹은 각자의 차 안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타인의 살로 메우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집안의 가구들은 두 사람의 비밀을 박제한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진태의 거짓말을 기억했고 안방의 화장대는 은수의 은밀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8년 전 두 사람이 직접 고르고 날랐던 그 가구들이 이제는 두 사람을 압박하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먼저 가면을 벗는 쪽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공포 때문에 두 사람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정막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정막을 깬 것은 진태의 어머니, 즉 은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손에는 은수가 지난주 백화점에 두고 온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쇼핑백 안에는 백화점 물건이 아닌 은수가 민석에게 선물하려 했던 고가의 남성용 향수와 민석이 써준 짧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남편은 향수 같은 거 안 쓰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은수의 시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진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귀는 이미 두 여자의 대화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은수의 심장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 거예요. 잠시 맡아둔 거예요, 어머니. 은수의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카드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다라고 적힌 문구가 진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보다 먼저 차오른 것은 기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너도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 안도감을 감추고 분노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카드를 찢어발기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냐?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밖에서 어떻게 일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크고 웅장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남편의 분노 섞인 연기를 보며 실소했습니다. 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을 호텔 영수증을 생각하며 은수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떳떳해? 나만 나쁜 사람 만들면 마음이 좀 편해져? 은수의 낮은 목소리에 진태의 외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뒷목을 잡았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년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은수는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 진태와 지영의 만남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태가 만나고 있는 지영이 사실은 은수의 상간남인 민석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좁았고 악연은 지독했습니다. 은수는 지영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여자는 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태의 아내와 진태의 내연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혐오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진태 씨가 그러더군요. 아내가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영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민석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전 부인은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어 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결국 네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각자의 상대를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지영의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 진태에게 받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의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다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산 거예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은수의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은수는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 절감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순간 은수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어느 겨울밤의 냄새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소독약 냄새와 눈물 냄새, 그리고 진태의 코트에서 나던 차가운 바깥 공기가 뒤섞인 기억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두 사람에게 찾아왔던 첫 아이를 허무하게 보내준 날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은수의 다리는 힘없이 후들거렸고 진태는 말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실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진태가 다가와 은수의 젖은 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은수의 떨림을 멈추게 하려는 듯 힘주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은수야, 네 잘못 아니야.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연이 조금 늦게 닿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더 잘할게. 진태의 목소리 역시 젖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박동을 들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시련만 지나가면 우리 앞에는 단단하고 견고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태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은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고 은수는 그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잠결에도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진태는 은수에게 온 세상이었고 그때의 은수는 진태에게 지켜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은수의 이마를 닦아주던 진태의 손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이 적힌 흥신소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위로를 얻던 은수의 입술은 이제 법정에서 남편의 치부를 폭로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서로를 보듬던 그 따뜻했던 거실은 이제 시어머니의 욕설과 외도의 증거들이 흩뿌려진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흘렸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다가올 파국을 잠시 미뤄두었던 서글픈 연기였을까? 과거에 다정했던 기억이 떠오를수록 현재의 비극은 더욱 선명하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의 깊이 또한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로를 치유하던 손길은 이제 서로를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태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구두 굽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코트 아래서 떨던 아내의 어깨를 기억하지만 이제 그 어깨를 감싸 안을 권리는 자신에게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는 그 온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무겁게 가라앉은 법정의 공기가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그 무게 때문인지 어딘지 모르게 묵직한 느낌인데 오늘의 법정은 조명이 지나치게 밝게 느껴졌습니다. 은수와 진태는 각자의 변호사 뒤에 숨어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는 서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외박과 무관심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 또한 혼인 기간 중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진태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사 앞에 놓인 사진 속의 자신은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였습니다. 이어 은수 측 변호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태가 지영에게 보낸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대형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중후하고 성실한 줄만 알았던 아들의 추잡한 문장을 본 시어머니는 참관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밑바닥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한때 서로의 가장 은밀한 곳을 보듬어주던 손길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게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당성과 배상금이라는 단어만이 난무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은수와 진태는 각자가 믿었던 탈출구 역시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수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았던 민석은 소송이 길어지고 자신의 이름이 법정에 오르내리자 서서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나도 내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명예가 있어. 미안하다. 민석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은수는 텅 빈 오피스텔 거실에서 그 메시지를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8년의 결혼 생활을 던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이 고작 명예라는 단어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민석이 원한 것은 육체적인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진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은 진태의 재산이 소송으로 인해 쪼개질 위기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진태가 선물한 가방을 중고시장에 내놓았고 진태의 전화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를 배신하며 얻은 대가가 결국 완벽한 고립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마주했습니다. 이제 법정에 남은 것은 사랑도 새로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대방에게 10원이라도 더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악다구니 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 안은 기묘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선고문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있으며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쌍방 과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은수와 진태는 서로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도 패배의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8년 동안 쌓아 올린 성은 공평하게 반으로 쪼개져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복도,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진태가 먼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은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그저 남편의 구분 등 뒤로 비치는 오후의 창백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 등은 은수에게 가장 든든한 벽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낯선 남자의 메마른 실루엣일 뿐이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선 두 사람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길을 건너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8년 전에 은수와 진태도 저렇게 웃었을 것입니다. 은수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정말 타인이 된 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은수가 싫어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가요. 은수의 짧은 인사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의 물결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위로, 진태는 아래로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이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준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그들은 각자의 황량한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8년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난 대가는 혹독했고 남겨진 것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날카로운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길가에 버려진 소송 서류 한 장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도시의 소음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함께 해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